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의힘 공천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이루어진 공천 작업,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금까지 133개 지역구에서 공천 절차가 일단락이 됐는데, 위원님 먼저 한동훈 표 첫 공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재로서는 민주당보다 훨씬 순조롭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 가장 핵심은 중진들의 희생의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저 낙동강 벨트가 전부 6개를 민주당에 뺏기고 있는데 이것을 탈환하기 위해서 4곳의 공천을 확정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중에서 여하튼 이 서병수 5선 의원이라든가 김영선 5선 의원, 자, 그리고 경남지사를 지낸 김태호 의원, 그리고 이 조혜진 의원, 이런 중진급들이 자신이 편한 이런 텃밭 지역구를 포기하고 낙동강 벨트를 탈환하겠다. 이것이 상당히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것이죠.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공천이 순항을 하는 이유고, 두 번째는 이른바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용산발 낙하산 공천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현재 순수하게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 출신의 비서관 2명과 행정관 1명 중에서 출마만 하면 당선될 수 있는 곳, 이 텃밭 해운대 갑의 주진우 법률비서관, 네.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희경 정무비서관은 의정부 갑, 그리고 이승환 행정관은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중랑을. 그러니까 용산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들이 아주 달콤하고 뭐 이런 텃밭에 낙하산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그런 숫자는 일단은 굉장히 소수고, 전부 다 이제 험지라든가 아니면 경선 지역에 가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초기에 상당히 우려를 낳았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천 논란 이 공방이 김경렬 비대위원장이 전격으로 사퇴함으로써 사그러들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는 상당히 순조롭게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세 가지 이유로 좀 순조롭게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국민의힘 현재까지의 공천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이 긴 어떻게 보면 여정이지만 현재까지의 평가를 놓고 보면 네. 국민의힘은 지금 그 성과 내용이나 그 속도, 그리고 자본 관리,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총선거구 253개 중에서 국민의힘은 133개, 민주당은 88개밖에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공천 자범은 민주당에 더 크게 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국민의힘은 예상외로 이런 공천 관리, 특히 이 지역구에서 5선, 3선 하던 네. 의원들이 이 재배치 속에서 어떻게 보면 험지가 될 걸 뻔히 알면서도 받아들이고 그런 재배치에 갔단 말입니다. 그들은 자범들을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켰는데, 이 지금 민주당은 88개밖에 못했으면서도 지금 큰 자범 때문에 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아마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아마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가 사실상의 큰 고비가 될 걸로 네.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대승을 했던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에서 보면 이 공천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에 승복하는 이런 문화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 스스로 만든 공천관리위원회의 어떤 결정에 어떤 후보든 따르겠다, 이런 서약까지 해놓고 결과가 나오면 사천인,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공관위가 고심을 매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든 현재까지는 국민의힘이 훨씬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오늘부터는 후보 재배치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됩니다. 지금부터 고차 방정식이라고 한 정영환 공관위원장의 말처럼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한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수도권 내 다른 지역구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종로로, 이 전 비서관은 경기 용인 투입설이 나오는데요.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의 종로 투입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공천관리위원회가 돼볼까요? 우선 박진 장관 문제에 관해서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쟁력이 없는 후보 지역에 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국민의힘에서 한석을 탈환할 수 있는 험지. 그런데 종로는 박진 전 장관이 이제 3선을 한 곳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출신이라고 현역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당에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변호사를 공천을 하게 되면 일단 개혁신당에서 금태섭 후보가 출마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금태섭 후보가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표 민주당 두 개가 갈라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죽음에 책임이 있는 박연차 불법 자금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때문에 종로가 국민의힘 입장에 봐서는 이번 선거에서 험지가 아니다. 야당표가 두 개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상대 후보의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냐고. 자, 그렇다면 공천관리위원회와 당 지도부가 박진이라고 하는 이 메가톤급 후보를 지명도도 월등하고 그리고 외교장관 출신이고 이 사람을 조금 더 경쟁력이 약한 후보가 있는 곳으로 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이원모 전 비서관은 윤석열 검찰 사단의 핵심 중에 핵심 막내입니다. 이 사람이 강남을이라고 하는 텃밭에 공천을 신청을 해서 대번에 튕겨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산 출신 이 사람을 그런 곳에 보낼 수 없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이 용인 정도. 용인 정도. 뭐 이렇게 해서 교통 정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창룡 교수께서는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의 종로 그리고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의 용인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상당히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미리 띄워서 여론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재고 있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 당에 보면 공천이 이 지역구 현역 의원들을 가급적 어떤 형태로는 탈락을 시키지 않고 경선을 계속 붙이면서 잡아두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 박진 의원 아니라도 다른 의원들도 재배치하는 형태로 그리고 경선에 참여하는 형태로 끝까지 잡아두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입니다. 아마 종로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지역들을 돌린다든가 이런 형태로 계속 잡아두는 전략 속에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고차 방정식이다. 앞으로 고차 방정식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조금 공천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좀 예고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관심을 모으는 지역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서울 중성동 을 지역입니다. 전 현직 의원 3명이 몰린 상황 속에서 지난 면접 당시에도 여러 가지 화제가 됐습니다만 후보들이 지역구를 조정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이 3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재조정 가능성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좀 어떻게 결론이 나리라고 보십니까? 이 지역은 민주당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세가 상당히 강한 그런 지역인데 자, 우선 이혜훈 전 의원은 4년 전에 서울 중심의 험지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뼈저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주 완강하게 버틸 겁니다. 자, 그래서 공관 입장에서는 저는 하태경 3선 의원 같은 사람은 해운대 갑을 포기하고 본인이 처음에 호기롭게 서울의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럴 때는 당과 공관의 결정을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게 더 옳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공관위원장이라면 마포을의 정청래 의원에게 정청래 의원도 운동권 출신.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 운동권 좌파 출신인데 전향한 100% 전향한 우파의 투사. 자, 그러면 맞대기를 딱 시키면 서울의 이른바 한강벨트에 굉장히 관심이 모일 것이고
설사 하태경 의원의 승리가 100% 보장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의 붐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건 다이너마이트 전략. 네. 그 이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장관을 했지만 정치는 이번에 초선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처음에 나는 뭐 서초 또는 분당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역구 쇼핑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초선에 도전하는 장관 출신으로서 당이 다른데 수도권에 배치하는 데에 상당히 이것을 수용할 이런 자세가 일단은 되어 있어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조정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쟤는 하태경 대 정청래의 싸움이 상당히 하나의 이 관심의 폭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주목되는 분이 바로 하태경 의원인데요.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삼선 의원이 험지를 찾아서 서울로 올라온다는 것은 대단한, 어떻게 보면 희생정신이고 당을 위하는 그런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였다는 점에서 그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 하태경 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될 것 같지만 네. 문제는 당선 가능성이죠. 아마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걸로 보는데, 하태경 의원이 부산에 있다가 서울에서 올라오는 그런 어떤 험지 출마 명분은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공관위에서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자 현역 의원 컷오프도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현역 의원이 컷오프가 된 거는 비례대표 2명이고요. 지역구 현역이 컷오프된 사례는 없습니다. 현역 의원의 교체 비율 어느 정도로 될 거라고 보십니까? 4년 전에 국민의힘의 대구 경북 의원들 교체율이 40%나 됐습니다. 이번에 전부 이제 영남권이 65명인데 단수 공천을 받은 사람이 20명을 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경선을 하거나 아니면 컷오프 돼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돼서 당이 일방적으로 선정을 하는 이런 교체 지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 벌써 단수 공천이 20명 정도가 안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의 비율을 따지면 적어도 4년 전의 40%보다 높아지면 높아졌지. 뭐 30% 아래로 처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상당히 주목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이제 이 대구 경북 지역 또는 영남 지역에서도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계속 가속화할 것이다. 김기현 전 대표 같은 사람 대표를 지냈지만 울산에서 자기 지역구에서 단수 공천을 못 받았어요. 거기는 이제 노동자세가 강한 현재 진보 세력이 차지하고 있는 울산 북구 쪽으로 가달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자면 주호영 전 원내 대표라든가 이런 대구 경북의 중진급들도 일단은 험지 배치, 다른 지역 배치, 지역구 재배치가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또 그것에도 해당이 아예 안 돼서 컷오프 되는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면 상당수가 교체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두 분께서 앞서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서 순조롭다 이렇게 공통된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뇌관은 서울 강남과 영남권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현역 의원 컷오프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반발도 생길 것 같은데 어떤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이 뇌관이 영남입니다. 텃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뇌관이라서 지난번에 한 40% 나왔지만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50%를 상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은 인위적인 탈락보다는 경선을 붙인다든가 재배치를 한다든가 최대한 현역 의원들을 당에 잡아두면서 개혁신당으로 흘러가는 것을 늦추면서 이런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현역 탈락률이 안 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이제 공관위가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해서 재배치 내지 탈락시킬 것인지 이 부분이 바로 저는 관전 포인트가 되고 제 예상으로는 50%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예. 친윤계 의원들의 공천 상황도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또 추경호 전 부총리는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만 권성동 의원 또 이철규 의원 또 울산의 박성민 의원 등 이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아직까지 단수 공천을 확정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윤핵관의 대표적인 의원 5명 중에서 장제원 의원은 불출마를 네. 선언을 했죠.
자, 그리고 윤한홍 의원은 경남 창원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신윤계라고 하는 신윤회관이라고 하는 특히 또 한동훈 위원장 계열이라고 하는 장동혁 사무총장 대전에서 경선을 하게 됐어요. 2대1로 경선하게 됐어요. 나머지 이제 이철규 공천관리위원회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이철규 의원 그리고 이 강원도의 권성동 의원. 자, 이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나 정의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어떤 이 국민의힘의 공천의 공정성을 아주 상징적으로 이벤트로 강조하기 위해서 경선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단수 공천을 하지 아니하고 단수 공천을 하면 바로 이제 또 뒷말이 나올 겁니다. 윤핵관들은 봐주냐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지금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의 공천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친윤 5인방, 6인방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미리 공천을 줘버리면 논란에 휩싸이고 또 떨어지는 탈락한 사람들은 친윤이니까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사실상 이 친윤 5인방이란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도 경선을 하지만 그 경선은 아마 승부가 뻔한 경선 그런 형태를 갖추고 시스템 공천이라는 걸 강조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자 민주당 공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공천 작업 시작되기 전인데 벌써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요, 홍영표, 이인영 의원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비명계가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일부 지역구의 여론조사에서 이들 사람들을 뺀 여론조사가 돌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가지고 지금 반발이 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당사자는 당연히 반발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요. 그 조직에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터무니없는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재심의 요청할 수 있는 그 절차도 있기 때문에 미리 반발을 한다든가 이 공천관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모습은 민주당 전체로 봐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억울한 측면도 있고 자신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결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부터 마치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언론 플레이라는 그런 어떤 오해 속에서 일을 끌어가는 것은 저는 당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침묵하고 기다려달라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진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나중에 탈락된 다음에 재심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반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공천의 난맥상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되는 것 아니냐. 공천 심사가 완전히 이재명계의 밀실 심사 공천이 되는 것 아니냐. 이명백 공천관리위원회는 허수아비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재명 대표의 의원회관에 모여서 공식적인 당직자들이나 기구도 아닌데 예를 들자면 친명계의 핵심인 정성호 의원 같은 사람 그리고 이 신친명계의 핵심 중에 핵심 김병기 사무부총장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4-5명이 모여서 어떤 사람들을 공천 배제할 것인가를 논의한 사실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표적으로 마포 갑의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가 거기서 공천을 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다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웅래 의원이 이명배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거세게 항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은 공천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기구를 놔두고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사당화, 사천,
미실 공천을 한다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거론된 그런 친문계나 아니면 비명계 이런 중진 의원들에 대한 어떤 이 여론조사 작업 이런 것들도 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밀실 공천의 작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해당 보도에서 거론이 된 정성호 의원은 그런 뭐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지금 계속해서 중성동갑에 출마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역구를 계속해서 이곳에 출마하겠다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여러 여론조사가 좀 돌고 있습니다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서울 송파갑에 좀 포함돼서 여론조사가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략 공천 혹은 다른 지역으로 전략적으로 좀 재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임종석 전 실장에게 당신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데에 책임이 있고 그 임명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탄생을 했다. 이런 논리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구 성동구 갑이라고 하는 과거에 임종석 전 의원이 국회의원을 했던 그 지역에 당연히 재출마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배척을 해서 또 일부의 관측에 따르면 최근에 영입한 이현주 전 의원을 네. 그 지역에 공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임종석 전 의원을 이런 식으로 배척을 하는 것은 명분도 맞지 않고 그리고 이 송파갑에 투입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의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이 당선돼서 국회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강력한 대선 라이벌 중에 한 사람이 될 겁니다. 친문계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임종석 전 실장을 이번에 쳐낼 것이다. 국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이다. 그러면 송파갑에 공천을 줘서 자연 고사시키는 송파갑은 강남갑이나 강남병만큼 완전히 거긴 텃밭 중에 텃밭입니다. 거기는 뭐 무조건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공천한다는 것은 고사시키는 것이고 임종석 전 실장이 그걸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당 차원에서 사실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어디에 보낼 것이냐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는데요. 임종석 의원 같은 경우는 콕 찍어서 나는 여기에 달라는 그런 식으로 공천을 요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상 커진 것입니다. 공관위 어떤 결정 과정이라든가 논의 과정 없이 나는 여기 아니면 안 돼. 이런 주장 그리고 언론에 이미 퍼뜨려가지고 저는 그래서 만약 그런 식으로 공천이 결정된다면 공관위가 사실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당선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할지 그건 지금 한가한 입장이고요.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공관위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재배치를 할 것인지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당 차원에서 본인의 어떤 경쟁력 그리고 지역구 상관없이 당 차원에서 고민하거든요. 말하자면 임종석 의원도 처음부터 자신이 그런 지역을 딱 찍어가지고 여기 아니면 안 돼. 이런 형태로 하지 않았더라면 이 일이 훨씬 수월하게 좀 풀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문제를 좀 키운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 결정이 나더라도 민주당 내에 큰 하나의 또 다른 내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렇게 임 전 실장의 공천이 문명 갈등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뇌관이 될 수 있는 게 현역 평가 하위 20%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가 가는 거 이제 조만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도 비명계 인사가 많이 포함되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절정에 달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는 비명, 친명 이런 식의 구분은 사실상 지난번 총선에서는 전부 다 친문이었고요. 지금은 사실 친이라는 그런 친명이라는 사람들이 몇 명 됩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구분을 언론에서 하는 것이지만 정치권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자꾸 이런 식의 구분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저는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 하위 20%에 대한
그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했고 그 대상자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봤을 때 어느 정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말하자면 이거 사천이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반발을 키운다면 엄청난 또 다른 혼란의 소지가 있고요. 저는 이것과 별개로 어떻든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만 그런 것과는 별개로 당대표라든가 당의 주요 삼력들이 이분들이 어떻든 민주당에서 기여를 했고 이 사람들이 결과를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작업 같은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것도 문제지만 현재 이재명 대표가 이 탈락 대상자로 거론되는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네. 해서 불출마를 권유한다는 것이 저는 상당한 논란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인재근 의원이라든가 또는 다른 지역의 어떤 의원 이런 사람들인데 원래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모으고 결정을 해서 그런 것들을 공천관리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당 사무총장이 전화를 해서 통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례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 당 사무총장이 공천관리위원회의 뜻을 이 출마 후보자들에게 전달을 해서 재배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이 특정 의원이나 그러니까 탈락이 거론되는 특정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불출마를 권유하거나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다면 국민의힘이 벌써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이 국민과 당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을 거예요. 이거 한동훈의 사천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안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버젓이 지금 이런 식의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공천 개입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하위 20% 탈락과 맞물려서 커다란 파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대표가 통보한 거 아닙니다. 이미 공관에서 통보가 됐고요. 당대표는 이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연락이었지. 이 당대표가 나서서 그런 사람들 출마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재명 대표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문학진 전 의원이 최근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에 휩싸인 의원들에게도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걸어서 좀 어떻게 된 일인지 전후 사정을 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좀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해서 불출마를 권유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불출마 권고를 받은 의원들이 여기에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문학진 전 의원의 사례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반발을 하는 의원들이 탈당을 선택하거나 이런 결정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하위 20%에 들어가던 국회의원들은 아마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당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도 민주당의 의원들이고 이 사람들이 탈락을 해서 타당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 엄청난 손실이고 앞으로 주요한 특검법 이런 것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당대표 차원에서는 당위성도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잡으려는 한편으로는 이해를 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락이지 당신은 안 된다라든가 그런 걸 공관위가 있는데 당대표가 나서서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당대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발을 누그러뜨려야 되고 자칫하면 당대표가 지금 위기 상황 속에 빠지는데 이 선거에 지면 이재명 대표도 저는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또 탈락하려는 사람들을 끝까지 우리 편으로 잡아두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새술은 새부대라는 글을 올렸고 또 장강의 뒷물이 앞물결을 밀어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당내에 있는 중진 의원들을 대상으로 좀 인적 쇄신을 요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라든가 당으로부터 불출마를 권유받았을 때 이 중진 의원들이 순순히 이 요구에 응할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떤 논리를 대느냐가 네. 중요하겠죠. 그런 전화를 받는 중진 의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비명계 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속으로 우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를 따져서 아니 도대체 당대표가 나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 내가 불출마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당장 이제 예를 들자면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심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내가 비록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뭐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이 지금 뭐 4-5개가 되고 이런데 과연 내가 불출마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서 거론됐던 뭐 송갑석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구로 갑의 이인영 운동권 출신 이인영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부평을의 이 민주당의 텃밭 중에 텃밭 여기 홍영표 전 원내대표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국민의힘처럼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다른 데 가서 험지에 가서 좀 당에 득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식의 선택을 해달라 이런 주문을 받는 것도 아니고 불출마 내지는 컷오프의 얘기를 만약에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측으로부터 받는다면 상당한 분란이 야기될 것이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여기서 민주당 내에서 앞으로 내가 4년 후에도 가능성이 없겠구나 하면 이 뭐 탈당을 해서 개혁신당이라든가 이런 쪽의 선택을 네.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녹색정의당이 민주당 중심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접전 지역에서의 지역구 연대에는 협력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녹색정의당의 입장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녹색정의당의 입장은 민주당으로부터 사실상 이런 어떻게 보면 느슨한 선거 연대지 이 지금 얘기하는 그런 지역구 연대 이 정도 선에서 저는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나름의 판단하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면 지지자들이나 민주당은 과거에 정의당이 어떤 식으로 민주당이 했던가 문제를 하면서 사실상 결별을 예고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인위적으로 선거 연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난제였는데 오히려 녹색 정의당에서 스스로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뭐 잘 됐다 이런 반응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녹색정의당의 불참으로 야권연대 파급력이 약해질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대세에 큰 변화가 없다. 다른 진보당이라든가 또 다른 사회단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여기에서 연대할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녹색 정의당이 하나 정도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전체적인 대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네. 김진미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정의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통합진보당일 때 이정희 당시 추미애 대표 이렇게 해서 선거연합 후보 단일화를 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재미를 봤던 이런 이 추억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표적으로 이제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가 그런 야권의 후보 단일화로 해서 창원에서 국회의원이 된 것이죠. 자, 이번에 녹색정의당은 4년 전에도 녹색정의당은 야권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독자적으로 출마를 해서 녹색정의당은 지역구에서 1석 그리고 비례대표도 4-5석인가를 얻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녹색정의당은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이런 식의 행보를 해도 4년 이제 현재의 어떤 정당 득표율 뭐 한 5%나 6% 이러면 비례대표가 3석 내지 4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역구에서 심상정, 고양 뭐 이런 데 당선시키고 하면 4년 전에 비해서도 크게 세가 줄어들 이유가 없다. 문제는 녹색 정의당보다 이제 진보당이죠. 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 정당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진보당의 경우에는 뭐 논의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진보당 쪽에서 민주당의 후보 단일화를 뭐 10여 개 지역구에 좀 요구했다 이런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떤 과연 대응을 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선거구별의 어떤 대결 구도의 상황으로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대단히 불리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준석 세력이 빠져나갔는데 이준석 세력이 민주당 세력과 합치는 바람에 개혁신당이 우파 정당인지 제2의 국민의힘인지 이런 식의 관념이 대단히 희박해졌어요. 그것은 총선 때 개별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표가 갈라질 가능성이 민주당보다 상당히 낮다.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은 이낙연 세력과 합치는 바람에 민주당의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 이중대 꼬마 민주당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역구에서 말이죠. 민주당 후보 있죠. 개혁신당 후보 있죠. 녹색 정의당 후보 있죠. 만약에 진보당도 출마를 시킨다고 하면 진보당이 현재 83곳인가 80여 곳에 이제 출마 후보자들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표를 얼마나 가져갈지 모르지만 그 표의 상당수는 민주당 표예요. 때문에 민주당이 분열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 고민이 많다 이런 건데 진보당이 민주당의 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보당이 노리는 이 수는 만약에 몇몇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노동자 세가 강한 경남의 창원이라든가 울산 북구라든가 이런 곳에 후보 단일화를 해서 우리 쪽으로 단일화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역구에 후보를 출마시키겠다라고 일정의 위협을 가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비례대표 있지 않습니까? 위성정당 비례대표 연합에서 진보당 출신들을 당선권 안에 많이 달라. 저는 이것을 노리는 일종의 성동격서라고 봅니다. 때문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택이 두 가지죠. 하나는 아예 무시하거나 아니면 한두 군데 정도. 아까 말씀드린 창원이나 네. 아니면 울산이나 이런 데에 후보 단일화를 해주고 그 대신 비례대표 후보 숫자에서 진보당 쪽을 줄이는 거죠. 네? 그런 식의 선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리라고 보십니까? 10개 요구한 것은 지나치고요. 아마 비례대표를 좀 더 많이 얻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그 부푼 수치를 내세운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고요. 지금 보면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한석 얻기가 과거와 다릅니다. 지금 많이 어떻게 보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심상정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녹색정의당은 한 지역구에서는 한 명도 당선되기가 어렵다. 진보당도 사실상 스스로 당선된 몇 명 안 됩니다. 당선 가능성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한두 석은 양보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양보를 하게 되면 민주당 자체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개혁신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이 합당을 한 지 열흘도 안 돼서 극심한 내용에 빠졌습니다. 앞서 이준석 공동대표와 이낙연 공동대표 측은 총선 지휘권과 배복주 전 부대표의 합류 등을 두고 주도권 다툼을 벌였는데요. 오늘 최고위에서 총선 선거운동 지휘권을 이준석 공동대표에 위임하고 또 해당 행위자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 등 새로운 미래 출신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양측의 입장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캠페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포괄임은 없다. 그 선거운동 전체를 다 이준석 개인한테 맡기는 거는 그건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어떠한 업무를 맡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시를 해라. 없어요. 다 맡겨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책 결정권을 위임해달라는 거예요.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다 위임해달라고 국회 해산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표결 자체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또 너무 격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는 저는 통합의 정신에 맞지 않다. 표결의 취지는 속도감과 의외성을 좀 더 살리자는 그런 취지로 상호 보완적으로 선택된 것이지 제가 어떤 권한을 전결 위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낙연 총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그런 점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개혁신당에 시도하는 방식이라는 거는 결국엔 비빔밥이라는 건 고유의 색깔과 식감을 유지하면서 재료들이 밥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낙연 공동대표 측과 이준석 공동대표 측이 첨예하게 갈라선 모습인데요. 이 갈등을 봉합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한 새로운 미래 핵심 관계자는 합당 파기를 언급하기도 했더라고요. 봉합이 쉽지 않겠죠. 며느리가 시어머니 따라간다는, 닮아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뛰쳐나온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가 되고 있다. 일종의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개혁신당이 4개 세력이 합쳐서 최고위원 회의라고 하는 지도부를 결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도부가 선거를 이끌고 일종의 이런 어떤 합의체라든가 어쨌거나 하여튼 공동대표가 있는 이런 지도부로 운영을 해야지 전권을 나에게 달라. 선거에 관한 캠페인과 정책 결정. 선거라는 게 캠페인과 정책과 공천과 3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중에서 2개를 나한테 전권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비판을 했던 당내 민주주의 실종,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모습을 본인이 그대로 재현하는 것 아니냐. 이낙연 측의 비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말이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가느냐. 개혁신당을 만들었는데 이 개혁신당이 자유우파 세력에서 뛰쳐나온 일종의 개혁 우파를 표방한 정당이었는데 민주당 탈당 세력에 흡수되는 형태로 해서 이름만 개혁신당이 남았지 많은 개혁신당의 당원들이 탈당을 하고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궁지에 몰렸던 것 아닙니까? 개혁신당은 어디로 갔느냐? 그 궁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식의 무리수를 둬가지고 본인이 전권을 잡고 본인이 전면에 나서서 개혁신당은 살아있다. 이준석 당은 살아있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데 자, 과연 이렇게 되면 이준석 이 세력은 이낙연 세력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차피 이질적인 전당, 한동훈 위원장이 표현을 했던 영주권을 얻기 위한 위장 결혼, 제가 표현을 하는 사랑하지 않는 이 두 남녀가 정략 결혼을 한 것. 자, 이런 이질적 화학적 결합이 불가능한 이 세력이 앞으로 이런 식의 전권을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다 가지고 갔는데 자,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는 완전히 이제 들러리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정당 보조금을 6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6억을 받고 두 번째로 선거 때 수십억 원의 이 선거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때 이미 6억을 받았으니까 선거 보조금은 두 세력이 나눠 갖는 걸로 하고 이 어떤 이 분당을 할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는 것이고 저는 뭐 분당을 하든 아니면 이 체제가 유지되든 제가 보는 전체적인 틀은 지역구에서 이준석 대표를 포함을 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두 세력이 합쳐서 개혁신당으로 최대한 정당 득표율 10% 정도를 얻으면 비례대표 한 6명, 7명 정도. 아니면 그도저도 아니라 만약에 두 세력이 갈라지게 되면 어떤 세력은 정당 득표율 3%도 얻지 못해서 비례대표를 한 명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잘해도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 이 정당 득표율 3%, 4% 뭐 이 정도 되면 국회의원 숫자 뭐 겨우 한 2명 내지 뭐 3명 정도 이렇게 그칠 것이다. 하여튼 이런 식의 분란은 지역구 선거에 굉장히 암울한 전망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는 최고위가 취소가 됐고 또 토요일에는 기자회견이 또 긴급 예고가 됐다가 취소가 됐고 오늘은 이렇게 갈등이 분출되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개혁신당의 미래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개혁신당이 몰락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다. 개혁신당이 지금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에 반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이런 걸 반발하고 나와서 국민은 그래도 제3지대에서 개혁신당이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 스로 킹크 기자회견 한다 취소도 하고 사무총장이 나와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새로운 정당 얘기가 새로운 어떤 청사진이 아니라 지도체제의 문제 그리고 또 보면 의사결정 내용, 과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 서로가 지금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굉장한 착각에 빠져 있어서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개혁신당이 좌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의 기대에 너무나 어긋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비례대표 순번 정하고 이런 민감한 문제들을 하면 또다시 다툴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개혁신당 왜 만들어졌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권을 줘야 되지? 하는 그런 지지자들조차도 등을 돌리게 되면 아까 비례대표 한 6, 7번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도 가지 못하고 개혁신당은 지금과 같은 이런 행태를 반복하다가는 시간의 문제지 망하게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용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